지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 지출까지 추계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비용과 편익에서는 이전 지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면 ASP로 넘어간 것이 편익의 이동인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가 있지만 비용 추계에서는 당연히 ASP한테 넘어가는 것도 포함을 합니다. 왜 그렇게 포함을 하느냐, 입법 비용은 제외하는지를 보면은 그 비용은, 입법 비용은 미비한 수준이고 또 법안을 심사할 때는 이미 입법 비용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미 지출된 비용입니다. 경제에서 이미 지출된 비용을 선크 코스트라고 하는데 선크 코스트를 갖다가 고려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입법 비용은 경제학에서 이야기한 선크 코스트니까 처음부터 법안 비용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그냥 매몰 비용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그림 1-1이 법안과 관련된 비용의 종류 4가지가 있습니다. 입법 비용, 다음 집행 비용, 이전 지출, 국민 경제적인 비용. 전체 집합을 국민 경제적인 비용으로 놓고 본다면 이전 지출이나 집행 비용이나 입법 비용은 전체 집합의 서브셋이 될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전 지출과 집행 비용만을 비용 추계의 대상으로 하고 입법 비용은 선크 코스트니까 우리가 비용 추계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번에 집행 비용이 있고 다음번에 이전 지출은 조금 전에 설명을 했으니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재미가 없죠? 제가 오면서부터 이게 재미가 없을 거라고 걱정을 하고 왔습니다. 아까 제가 하나 못한 얘기가 사립대학에 가니까 등록금을 통일하니까 월급이 하나도 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스스로 월급을 올리고 있습니다. 수업을 할 때 어떻게 해서 월급을 올릴까요? 수업 시간을 줄여버립니다. 그래서 오늘의 경우도 제가 2시간인데 시간을 짧게 하면 짧게 할수록 저희 심진임금이 올라갑니다. 여러분들의 수업 태도가 좋으면 마칠 시간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적어도 저한테는 좋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양가라서 안 버립니다. 법안이 시행되기 전에 추계를 한다. 그러면은 법안이 시행되기 전에라는 단어는 법안이 시행되고 난 후에도 추계하는 것이 있다라는 의미와 같지 않습니다. 법안이 시행되기 전에 추계를 한다. 저걸 사전평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법안이 시행되고 난 이유는 사후평가인데 비용 추계는 사전평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아까 과목에 보니까 입법평가를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이 입법평가는 사후평가까지도 포함을 합니다. 네 번째, 각종 추계 입법을 활용하여 미래에 대해서 포캐스트를 해본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각종이라고 하는 게 아까 경제학적인 입법과 통계학적인 입법을 다 포함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은 그러면 이 비용 추계와 비용 편익 분석은 어떻게 다른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비용을 계산할 때 회계학적인 비용 계산 방법과 경제학적인 비용 계산 방법이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합리적인 선택은 회계학적인 방법이 아니라 경제학적인 방법으로 비용을 추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학적인 방법으로 비용을 추계하는 것을 경제학에서는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회비용의 개념으로 평가를 하는 게 BC 분석이죠. BC 분석은 미래의 가치를 현재로 평가를 하고 미래의 비용을 현재화해가지고 비용보다 편익이 높은지 비용보다 편익이 높다면 그 사업이 타당성을 가질 것이고 그것보다 낮으면은 타당성이 없다라고 해서 그 사업을 갖다 포기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BC 분석을 한 적이 있는데 인천공항이 공항 하나만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도 원포트 시스템이 가지고는 곤란하니까
유사시를 대비해서 투포트 시스템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국제적인 인천공항과 같은 공항을 하나 더 만들 필요가 있다. 어디에 만드느냐? 부산 근처, 하여튼 남해안 근처에 만들어 보자라고 했는데, 그러려고 하니까 큰 공항을 만들려고 하니까 인근에 있는 적은 공항들을 규합을 해서 하나로 만들어야 되는데, 만드는 위치를 정해놓고 논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동남권 신공항이라고 하고, 동남권 신공항은 부산 쪽 사람들은 가덕도라는 그 섬에 만들자라고 하고, 대구 쪽 사람들은 밀양시에 만들자라고 해서 논쟁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걸 당시에 대통령이 BC 분석을 통해서 높게 나오는 쪽을 만들겠다. 단 편익이 비용보다 높아야 됩니다. 근데 BC 분석은 나중에 보면 기회 비용이 있고 편익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대해서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방침을 국토교통부가 그 당시에 제안을 할 때, 저거는 대통령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토론회 가가지고 열띤 토론회에 가서, 그게 제가 집은 서울에 있습니다만 직장이 대구에 있다 보니까 대구 쪽에서 지지하는 쪽에 부탁을 받고 토론회에 나갔는데, 또 부산 쪽에서 지지하는 사람이 나와서 보고 하는데, 부산 쪽은 당연히 가덕도에 만들어야 된다. 저는 대구시장이 그 밀양에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달라고 했는데, 저는 그래서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런 쓸데없는 공청회를 한다는 거가 국력의 낭비고 재원의 낭비다. 이걸 BC 분석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넌센스다. 왜 넌센스냐면은, BC 분석으로 해가지고 편익이 비용보다 절대 높게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걸 편익이 비용보다 더 높게 나오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Y의 절편을 높이는 수밖에 없는데, Y의 절편을 높이는 방법은 국가가 묵인을 해줘야 되는데, 묵인을 해주지 않으면 Y의 절편을 그대로 높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비난이 쏟아질 것이고, 그래서 국내에 있는 사람 어느 누구도 이것을 추계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누구한테 맡기냐면 외국에 맡길 것이고, 원점에서 출발하도록 할 것이고, 원점에서 출발한다면 그건 추구도 0.7 이상은 안 나온다. 안 나오는 게 안 한다는 뜻으로 막대한 돈을 쓰는 건데 왜 이런 토론회를 하느냐 하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돌아와서 우리 총장님한테 혼났습니다. 네. 대구시장이 뭘 컴플레인하는 게 연락이 왔던 거입니다. 그로부터 저 TV 토론에 잘려버리고 못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만든 것이 아마 BC 분석이 아닌가 싶고, BC 분석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비용의 개념이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명시적인 비용은 회계학적인 비용이고, 암묵적인 비용이 경제학적인 비용인데, 비용의 개념을 서로 달리한다라는 부분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BC 분석의 경우에는 비용만 추계하는 것이 아니라 편익까지 추계를 하는 것이고, 비용 추계는 비용만 하는 것이고, BC 분석은 사전적, 사후적으로 다 한다는 거고, 비용 추계 분석은 사전적으로만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재정이 들어가는 사업은 다 BC 분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역에서 인천공항까지 가는 철도 보면은 다 당연히 그걸 만들 때 BC 분석을 했을 겁니다. 그 이용자가 별로 없어가지고 국가에서 계속 재정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 추계한 사람이 몰라서 그렇게 추계를 했을까요? 아니겠죠. 뭔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추계할 때는 제대로 된 방법으로 이 Y축 절편을 갖다가 그냥 쓸데없이 높이는 그런 일이 없게 아마 추계를 하면은, 제 생각에는 그러한 절도는 만들어지지 않았지 않나 싶습니다. 또 이 BC 분석을 하면은 왜 안 되는지, 왜냐하면 공항 같은 것은 국가 공공재이기 때문에 국가가 가장 유리한 사이트에 짓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은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BC 분석을 통해 가지고 김포공항을 확장할 것인지, 영종도를
새롭게 공항을 만들 것인지 비시분석으로 정했다는 것은 당연히 그 공항이 높게 나옵니다. 이용자가 자기 집에서 이용하는 거리가 짧으면 짧을수록 편익은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같은 것은 국가공공재의 경우는 많은 경우 비시분석으로 그렇게 분석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우리 참고해 보면은 비용 추계서를 해석할 때 주의해야 될 점 세 가지를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 단순히 회계학적인 비용이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으로 전혀 비용이 아닌 것도 포함이 될 수 있다.가 이전 지출 같은 거죠. A한테서 B로 넘어가는 것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비용 추계서에는 포함이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발생주의가 아닌 현금주의에 입각한 것으로 자본적 지출도 비용으로 처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 부분에 주안점을 둔다면 우리가 자본적 지출 이 부분을 비용으로 어떻게 계산하느냐를 보면은 LH공사가 한 달에 지출하는 이자의 비용이 한 110억 정도 되는가 그럴 겁니다. 그래서 맨날 LH공사 사장이 국회에 오면 혼나는 게 그 많은 빚을 지고 그 많은 이자를 지불하고 당신이 도대체 뭘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LH공사 사장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빚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빚을 줄이도록 노력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LH공사의 주된 의무가 임대주택을 짓는데 임대주택을 짓지 않으면은 부채 비율이 내려갑니다. 그죠? 그 말은 나는 본연의 업무를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국회의원들은 그래 열심히 줄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열심히 줄여라고 하는 이야기는 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열심히 쉬어 하고 있어 하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서 저 부분이 그래서 LH공사는 돈을 시장에서 빌려서 임대주택을 짓거든요. 그죠? 지었는데 그러면은 그 비용이 지출이 되지만 그에 못지않게 땅값이나 해서 아파트를 지었던 가격이 이자 비용보다는 훨씬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자원적 지출을 비용으로 인식한다면 그러한 계산이 아마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단어가 나오고 난 뒤에 최근에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모 후보는 자기가 이 공공기관에 재직하면서 부채를 제로로 만들어 놓으라라고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은 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는 부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 저 자본적 지출의 주안점을 보면은 거기서 요즘은 좀 더 발전해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내가 지방자치단체장이 되고 난 뒤에 부채를 제로로 만들었습니다. 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본적 지출을 비용으로 인정하게 하도록 하는 땅 장사를 하게 됩니다. 땅 장사를 한다는 것은 각 지자체에 있는 지역개발 공사를 통해서 공사를 많이 하면은 그냥 부채가 자동방으로 제로가 됩니다.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둘째 치고 공사를 많이 하면은 부채가 제로가 됩니다. 제가 밥을 먹고 사는 대구에 있는 학교에 대구에 있는데 대구시가 부채가 제로가 됐습니다. 저는 절대 시장이 굉장히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시장이 되고 나서 땀을 굉장히 많이 파헤쳤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아마 두 번째에 주안점을 두면 그런 계산법이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세 번째,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경상가격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가치로 환산된 비용이 아니다. 현재 가치로 환산된 비용이 아니라 비용 편익 분석인 비시분석 방법입니다. 그 비시분석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에 주안점을 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입법평가와 어떻게 비용 추계가 구분이 되는가. 입법평가는 입법 과정에서부터 이 당의 법률안이 미칠 영향을 다양한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을 하고 나아가서 법률에
사전평가뿐만 아니라 사후평가에 관한 조항을 첨가하여 사후집행을 통해서 실제의 결과를 평가하고 제2법에 반영을 한다라고 했고, 샘플 1이 있습니다. 샘플 1을 보면은 이런 겁니다. 만약에 제주도의 관광 수요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교통요금을 할인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교통요금을 할인해 주고 그 손실을 보존해 주는 법안을 만들어 보자. 그러면 그러한 법안이 만들어졌고 그 법안을 제대로 심사하기 위해서는 우선 목표라는 제주도의 관광 수요 증대 효과를 얻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요금이 인하될 필요가 있는지, 이런 부분은 추계하는 게 경제학에서는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탄력성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예를 든다면 담배값을 인상을 한다. 내세우는 맹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담배 피는 사람의 숫자를 좀 줄여보자. 그래서 담배값을 높인다라고 하는데 절대 그거는 명시적인 거고, 암묵적인 것은 뭐냐니까 담배 소비세 세수익을 좀 증가시켜보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올리면은 줄어드는 담배를 검열하는 사람의 수와 검열하지 않는 사람의 수를 계산을 해봅니다. 그게 이제 탄력성인데, 탄력성에 따라 가지고 담배값을 이 정도 올리면은 끊는 사람보다는 지속적으로 피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세수익이 증가했구나라고 계산을 하는데, 그런 방법이 경제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탄력성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탄력성을 계산해가지고 이것을 위해서 정부 재정이 얼마가 소요되는지, 사회적인 파급 효과나 부작용은 없는지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만일에 비용 대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고 그 결과 법률을 시행하기로 하였다고 하면 법률이 진짜 시행이 됩니다. 몇 년이 지난 후에 과연 당초 예상했던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만일에 당초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면 이에 대해서 다시 평가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그러한 재평가를 통해서 요금 할인이 제주도의 관광 수요를 증대시키고 있는지, 안 그러면은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비용이 많이 들지를 않았는지, 또 당초에 예상하지 못했던 부작용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 다시 분석을 하고 새로운 입법을 하는 것을 입법평가라고 합니다. 그런 평가와 기본적으로 비용 추계는 구별점이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 법안 비용 추계 기능입니다. 이 법안 비용 추계의 기능은 우리 경제학에서는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으로 나누듯이 이 법안 비용 추계의 기능도 미시적인 기능과 거시적인 기능으로 나눕니다. 미시적인 기능이라고 한다는 것은 비용 추계서가 붙어 있으면은 우리가 법안이 상정이 되면은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아주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된다라는 것이 미시적인 기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중간쯤 보면은 미국 의회에서 규정을 해놓고 있는 자금 지원 없는 위임명령 개혁법이라는 것이 1995년도에 만들어졌고, 그것을 제정하고 난 뒤 미국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부처로 통하는 게 CBO입니다. 이게 한국에도 CBO가 똑같은, CBO는 앞에 C는 컨그레스라는 뜻이고, B는 바짓이라는 뜻이고, O는 오피스라는 뜻입니다. 한국에는 미국에는 컨그레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한국에서는 어셈블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의회 예산처를 국회 예산정책처라고 부르고 나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CBO라고 부르지 않고. 그래서 이 CBO로 하여금 여러 가지 비용 추계를 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저거 하니까 우리나라의 예산 편성에 대해서 예산 편성이 어디에서 예산 편성을 하죠? 행정부가 하나요? 입법부가 하나요? 우리나라는. 맞춤 5분씩 나와 있는데 대답하시는 분 없습니까? 자, 우리나라는 예산 편성을
행정부의 기재부의 예산실에서 합니다.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상권이 분립이 되어 있는데 예산 편성을 입법부가 하지 않고 행정부가 합니다. 그렇죠? 행정부가 자기가 쓴 것을 자기가 편성을 합니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미국에는 어떠냐면 상권 분립이라고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올해가 15년이니까 2020년도에 우리나라의 예산, 재정은 어떻게 운용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합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5천만 명이 모여서 합의를 못하니까 대표를 뽑아서 합의를 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 대표가 국회의원이고 국회의원이 내년도 우리나라의 예산은 얼마를 씁시다 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그 편성을 해서 주면은 행정부가 국회에서 편성해 준 것을 그대로 집행을 합니다. 그대로 집행을 하고 나면은 결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쓰라는 대로, 즉 입법부가 쓰라고 당초에 편성해 준 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를 결산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검사를 하는 겁니다. 검사를 해야 잘못 썼으면 잘못 쓴 부분을 시정을 하고 또 잘못 쓴 부분이 있으면 변상 조치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만약에 미국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예산 편성은 당연히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편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편성해 준 대로 제대로 썼는지 행정부가 못 썼는지를 검사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감사원이잖아요. 감사원이 행정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대로 내가 쓰라고 했더니 썼느냐를 검사를 해야 되니까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감사원은 국회에 있어야 된다. 미국의 감사원은 국회에 있느냐? 국회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떠냐면은 집행하는 부서에 있는 행정부가 자기가 편성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집행할 거니까 내가 이렇게 편성하겠다. 편성해가지고 국회에 넘겨주면은 내가 편성이 잘 됐습니까? 제대로 못됐습니까? 심의해 주세요. 심의해서 의결을 하면은 그대로 자기가 씁니다. 자기가 쓰고 나서 내가 쓰고 내가 감사를 받습니다. 감사원이 행정부에 있거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과거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자 라고 한참 논의가 되다가 그게 이관하고 나면은 누구의 힘이 줄어드냐면 대통령의 힘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논의하다가 허지부지 됐는데 결국 아마도 우리나라가 재정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부처를 다시 리셔플링을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도 내가 쓰고 내가 감사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감사는 제3자가 감사를 해줘야 돼. 내가 제대로 썼는지를. 내가 쓰고 내가 감사한다는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게 이제 중요한 역할을 미국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역할을 하는 게 CBO입니다. 시적인 기능은 그렇다라는 것이고 거시적인 기능은 기본적으로 국가 총재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는 것이 거시적인 기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다 보면 스코어 키핑이라는 게 나오고 페이고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페이고라고 한다는 것은 어떤 법률안은 자유롭게 만들 수 있대. 그 법률 안에 들어가는 소요 비용은 기존에 있는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까지 같이 제출해라라고 하는 것이 페이고입니다. 법만 많이 만들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 두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고 같은 것을 갖다가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원래 미국이 연초에 예산을 쓰지 못해가지고 예산이 통과되지 않아가지고 사람들이 장기 휴가 가고 그랬던 적이 있죠. 트럼프와 외가 마찰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국회와 대통령이 마찰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아마 나라가 뒤집어졌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를 만큼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미국은 그게 종종 그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넘어갔나요? 그래. 중간에 전화벨 소리가 시작한 소리는 아닌 거죠.
자, 그러면 비용 추계 기대 효과. 첫째, 제목을 보면은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나번에 희소자원을 효율적으로 엘로케이션을 할 수 있다. 다번에 예산과 법률의 연계성을 강화한다. 무슨 다번에 보면 예산과 법률의 연계성이 완전히 강화되는 것은 예산 편성권이 국회로 넘어오면 연계성이 완전히 강화된 최고 강화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예산의 편성권과 편성권이 입법부에 있지 않고 행정부에 있다 보니까 그나마라도 비용 추계를 강화시키면은 법률과 예산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예산은 법률주의가 되어 있지 않고 조세는 법률주의입니다. 왜 조세가 법률주의가 됐는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 같은데, 옛날에 CEO가 된다, 혹은 왕이 된다, 혹은 통치자가 된다라고 한다는 것은 두 가지 권한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첫 번째 권한은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내 멋대로 좋은 자리에 앉히겠다, 인사권을 가지는 겁니다. 두 번째, 거기에 있는 예산을 내 마음대로 쓰겠다라는 재정권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사권과 재정권 그 두 가지의 권한 때문에 통치자가 되고 싶어 하고 사장이 되고 싶어 하고 왕이 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권한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조선시대에 보면은 그 두 권한이 없었던 왕이 있습니다. 어떤 왕인가요? 세종입니다. 세종은 자기 아버지 태종한테 인사권과 재정권을 뺏겨버렸습니다. 자기가 사실 인사권과 재정권이 없으면 왕이 아닌 거죠.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경 쓸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발전, 문화 보호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때로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옛날에 과거와 같은 유배제도가 있으면 아마 노벨 경제학상 받는 사람 혹은 노벨상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 같다. 유배제도가 없어지고 나니까 신경 써야 될 게 굉장히 많으니까 열심히 공부를 못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과 법률의 연계성이 강화되려면은 예산 편성권이 국회로 오면 되는데 국회로 와 있지 않는 상태에서는 모든 법률안, 아까 의안에 대해서는 비용 추계하는 것이 예산과 법률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중간에서 조금 이탈했다 다시 들어왔는데, 옛날에 왕들은 그래서 재정권을 강화하고 인사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관심이 땅 뺏는 겁니다. 땅을 뺏으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듭니다.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 당시에 영주로부터 맨날 전쟁할 테니까 전쟁 비용을 갖다가 염출을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맨날 전쟁 비용을 염출당하다 보니까 영주들이 화가 난 겁니다. 이제 앞으로 영주들이나 우리 백성들로부터 돈을 걷기 위해서는 국민의 동의를 받아라 라고 하는 게 소위 마그나 카르타죠. 대표 없이 가시 없다라는 게, 국민들의 동의가 없이는 세금을 거둘 수 없다. 그래서 국민들의 동의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들의 대표들을 모아놓은 것이 국회거든요. 그래서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절대 국민들한테 부담을 지을 수 없다는 것이 조세법률주의고, 그 다음에 정부의 역할이라는 것은 딱 두 가지지 않습니까? 뭐냐면 세금을 걷는 거, 돈을 쓰는 거, 이 두 가지입니다. 세금을 걷는 것은 조세정책이라고 하고 돈을 쓰는 것을 재정정책이라고 하는데, 조세정책과 재정정책을 합해서 경제정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딱 두 가지밖에 없는데, 그것은 다시 조세정책은 세금을 많이 걷는 거와 적게 걷는 거, 그 다음에 돈을 쓰는 것은 돈을 많이 쓰는 거와 적게 쓰는 거. 그러니까 각각에 대해서 두 가지씩 있으니까 조합을 하면 네 가지의 정책밖에 없는 겁니다. 그 네 가지의 정책 밖의 정책은 그냥 넌센스입니다. 족보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 정책은 통치자의 판단에 의해서 쓰는 것인데, 대부분 통치자는 뭐에 기반을 해서 판단을 하느냐 하면은
경기 상황의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경기가 나쁘다라고 하면은 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돈을 쓰는 것도 경제 상황이 나쁘다라고 하면은 재정을 통해서 경제의 부흥을 좀 일으켜야 되니까 돈을 경제 상황이 나쁠 때는 피틀레스라도 좀 더 많이 쓰는 것이고, 경제 상황이 좋으면은 돈을 쓰는 부분을 조금 줄이는 것이고, 이 네 가지를 믹스하는 겁니다. 그에 대한 판단은 오로지 통치자가 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 비용 측에는 재정의 건전성 유지에 도움이 되고 희소자원의 효율적인 알로케이션에도 도움이 된다. 법률과 예산의 연계성을 강화시키는 데도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법안의 내용에 직접 재고를 이룰 수가 있다. 많은 법안 보면요, 법안을 갖다가 의안을 국회의원이 하나의 법안을 만들면은 10명이 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보면은 어떤 법안들은 단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선언적인 내용에 그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비용 축에서가 첨부된다면 직접 재고가 이루어지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하도록 유도한다. 이게 뭐냐면 당초에 단가 계산을 비용 추계할 때 합리적인 방법으로 단가 계산을 했는데 예산을 집행할 때 보면은 그 단가를 무시하고 집행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바텀업 방식이 있고 또 하나가 바텀업의 대칭되는 하나가 탑다운 방식입니다. 우리나라는 탑다운으로 하고 있나요? 바텀업을 하고 있나요? 탑다운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탑다운 방식과 바텀업 방식의 차이는 탑다운이란 탑 위에서 일정 규모를 갖다 정해서 내려주면은 그 규모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사람이 재량껏 집행을 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주는 겁니다. 탑다운 방식으로 하면은 어떤 방식이냐면 먼저 밑에서 어떻게 쓰겠다라고 해서 예산을 만들어서 올립니다. 그러면 쓰겠다라는 방식으로 돈을 써야 됩니다. 쓰겠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쓰지 않고 A라는 항목에 있는 것을 B라는 항목으로 옮기는 것을 전용이라고 합니다. 전용을 하게 되면 사유수를 써야 됩니다. 역시 혹시 우리나라에서 정부를 상대로 소송하는 것을 행정소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행정소송을 하면 승소할 확률이 일반적인 소송보다는 낮을 거 아닙니까? 그죠? 낮을 겁니다. 그죠? 아마도 낮을 겁니다. 낮을 때 우리나라 행정소송에서 1호 승소한 소송이 어떤 건지 혹시 아십니까? 이거 알면 시간이 지나서 쉽게 쉬겠습니다. 시간을 30초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드린다라고 한 얘기는, 말씀을 드린 이유는 못 맞출 거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맞추면은 시간도 없는데 제가 10분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0초가 지났다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 나중에 인터넷으로 여러분들 한번 검색을 해보시게 되는데 1970년도에 부산의 똥물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름부터가 좀 범상치 않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또 인터넷 찾아보면 와우 아파트 사건이라는 것도 있고 똥물 사건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러고 나면은 서울시장과 당시에 부산시장의 김현욱 시장이라는 사람이 등장할 겁니다. 그 김현욱 시장이 부산시장으로 재직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화장실은 다 수세식이 아니라 푸세식이지 않습니까? 푸세식을 하면은 그걸 언덕 같은 데 높은 언덕에 구덩이를 파가지고 다 묵혀줍니다. 다 모아서 오랫동안 섞여가지고 처리를 합니다. 부산에는 분도 처리장이 어디에 있냐면 송도 해수욕장 이쪽에 있었습니다. 옛날에 송도 해수욕장 있는 쪽이 경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경치가 좋은 곳에는 외국인들이 주로 저택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언덕에서 비스하게 경치 좋은 곳이 다
살고 있었는데 분도 처리과장이 연초에 가서 이 처리시설이 잘 되어 있는지를 점검을 하는데 크랙이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시장한테 묻습니다. 내가 갔다 왔는데 올 여름에는 태풍도 온다고 그러고 태풍이 오면 홍수가 치는데 홍수가 치면은 저게 위험할 것 같다. 그래서 미리 보수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부산시장은 그건 내 인정을 하겠는데 그걸 올해 예산이 없다. 내년에 하자. 그래서 과장은 내년에 하면 올해 터져버리면 큰 문제가 되니까 올해 합시다. 내가 그거 하면은 전용을 해야 된다. 바텀업 방식이니까 예산이 A라는 항목에서 B라는 항목으로 바꿔야 되는데 전용을 하면은 소위 사유서를 써야 되고 사유서를 쓰면은 그게 공무원 사이에서는 심할수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절대 그걸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별일이나 있겠나 내년에 하자. 그때 이미 내년쯤 이 사람은 서울시장으로 영전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점쳐질 때입니다. 내가 있을 때만 살짝 넘어가면 되지 그거 안 하고 싶다는 뜻입니다. 아니라니까 그해 여름에 태풍이 왔고 홍수가 쳤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터져버렸습니다. 그것도 언제 터지느냐면 꼭 낮에 터지는 것이 아니라 밤에 터집니다. 그게 터지면 부산시의 분도를 다 그게 모아놨는데 그게 한꺼번에 터지면 그 밑에 있는 외국인 저택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시원하게 샤워했겠죠. 그러고 나면 신문에 도배를 했을 거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누가 책임질까요? 담당 과장. 어떤 책임을 질까요? 과민이죠. 담당 과장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할까요? 있는 돈 없는 돈 다 내서 소송을 하겠죠. 일심 패소, 20 패소, 30에서 드디어 이기게 됩니다. 그게 행정소송의 1호입니다. 그런데 담당했던 시장은 그 사이에 그게 행정소송을 하면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 지리지리하게 겁니다. 그동안에 거기에 담당했던 시장은 영전에서 서울시에 옵니다. 서울시에 와서 우리나라 최초로 아파트를 짓습니다. 와우 아파트. 지었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무너졌습니다. 무너지고 나서 이제 아파트를 제대로 지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여의도에 시범 아파트를 짓습니다. 그때 지었던 아파트가 아직도 시범 아파트가 얼마나 튼튼한지 뭣도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시지도 못한 만큼 튼튼하게 짓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비용 추계를 제대로 하게 되면은 법안의 내용이 질적으로 제고가 되고 예산이 효과적으로 집행되는데 유도가 된다라는 거고 앞에 보면은 바탕화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니까 그와 같은 일이 생겼죠. 바탕화 방식으로 하고 나면 여러분들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2004년 이전에 겨울이 되면 보도블록 교체하는 거 많이 봤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써야 되거든요. 보도블록 교체하고 양로원에서는 연탄 한 장이 없어서 동사하는 사람이 생기는데 양로원 앞에는 화단을 한겨울에 조성하는 것을 혹시 영화나 보고 실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2004년 이전입니다. 2004년 이후에는 전형을 좀 더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것이 탑다운 방식이고 우리나라는 2004년 이후에 2005년도부터 탑다운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음, 이제 1장이 끝나고 2장입니다. 우리나라의 법안 비용 추계는 어떻게 되는가? 우선 법안 비용 추계의 영역에는 입법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의원 입법이 있고 행정부가 발의하는 행정 입법이 있습니다. 의원 입법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만들고 10명의 서명을 받으면 하나의 법률안으로서 제출이 됩니다. 정부의 입법안은 기본적으로 각 부처의 장관이 만들어서 국무회의를 거쳐서 대통령의 이름으로 국회에 제출이 됩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겠죠. 제가 행정부에 있는데 이 긴급한 법률안이 있다. 저 법률안을 행정입법으로 만들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나는 빨리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은 여러분 같은 거 어떻게 할까요? 현실적으로 사용되는 편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중앙부처이고 사무관이나 혹은 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법을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빨리 만들려고 하니까 행정입법, 정부입법을 만들려고 하니까 굉장한 절차가 많이 복잡하고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첨부입법이라고 하고 대리입법이라고 하고 사람 만들어서 누구한테 갖다 주느냐 하면은 국회의원에게 갖다 주면은 죄송합니다만 그 중에서 무식한 국회의원들은 법 만드는 게 좋은 줄 알고 사인해가지고 자기 걸로 해가지고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나중에 그 일을 맡게 되면은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의원입법은 국회법에는 73년도에 재정을 소유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예산명세서라고 하는 것을 첨부하도록 만들었고 73년도부터 법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의원입법을 하면서 제17대 국회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 실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것은 17대 국회부터이고 17대 국회 때 아까 미국의 CBO를 벤치마킹해서 한국에서도 국회예산정책처라고 하는 나보를 만들었고 그 나보를 만들면서 비용 추계 의무를 그 나보의 법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때부터 활발하게 비용 추계 제도가 도입이 됐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정부입법은 99년도 10월 30일 법제 업무 운영 규정 및 시행 규칙을 개정을 하면서 재정 소요 추계 제도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고 99년에는 지금은 기획재정부가 둘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재정경제원이라는 거 하나하고 기획예산처라고 하는 것이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처에서 법령안 재정 소요 추계서 작성 요령이라는 것을 만들고 나서부터 2000년부터 시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비용 추계의 법적인 근거는 국회법하고 국회의 관련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고 또 하나는 국가재정법에 그렇게 이 비용 추계의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법제 업무 운영 규정에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재정 소요 법안의 입법 과정상 특징인데 아까 입법 과정은 크게 의원 입법이 있고 정부 입법이 있고 가끔은 위원회 입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위원회 위원장이 사실은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 만드는 법안이 있는데 그 위원회 입법안은 그냥 의원 입법안에 포함시켜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게 정부 입법인데 정부 입법안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갖다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제출 법률안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해당 법률안을 수반하는 주물 부서에서 법률안을 기초하여 관계기관 간의 협의, 입법 예고, 그 다음에 경제장관 및 차관회의, 당정협의를 거쳐서 원안이 확정이 됩니다. 이 확정된 안은 법제처의 심사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의 제가, 그 다음에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들의 부서는 옆에 사인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서를 통해서 정부안으로 확정이 되고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서명을 하면은 법제처에서는 그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게 정부 입법안입니다. 이와 같은 정부가 제의하는 행정 입법은 그 법률안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규제를 강화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에 법률안 심사를 요청하기 전에 반드시 국가의 중앙정부에 보면은 규제개혁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받아야만 됩니다. 그리고 입안하는 법률안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요건이 있는데 그 추가적인 요건은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서 재정 소요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림 1-2가 의원 입법과 그 다음에 정부 입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도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정부 입법이죠. 그 다음에 이제 법안의 심사 및 처리 과정상의 특징인데, 우리 국회에 사용되는 단어 중에 심사라는 단어와 심의라는 단어가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다릅니다. 다른데 어떤 때는 심의라고 하고 어떤 때는 심사라고 하는데, 특별한, 제가 볼 때는 특별한 기준이 없이 어떤 때는 심의, 어떤 때는 심사라고 하는 게 혼용해서 현재는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안의 심사 및 처리 과정상의 특징 해놓고 양가로 1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협의를 해야 된다. 즉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줄여서 예결이라고 하고, 또 중간에 단어가 특별위원회니까 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하고는 대칭되는 건데, 사실은 상습이 되어 있는데 이름만 특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임기를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임기는 2년인데 왜 1년으로 하느냐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보다 더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가 2년이라면 저건 한 4년쯤 해야 되는데, 저걸 소위 노론자이라고 해가지고 서로 하고 싶으니까 돌아가면서 하려고 그러니까 임기 4년 동안에 1년씩 하고 있다 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지고,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예산 심의나 심사가 졸속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500조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500조라고 하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이 지구상에서 500조라는 돈을 세워본 사람이나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얼마나 큰 돈이게 본 사람도 없고 세워본 사람도 없느냐면, 500조라는 돈을 세우려면 이 지구상에서 돈 가장 잘 세는 기계 가지고 1분 1초도 쉬지 않고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쉬어도 다 보십니다. 그러면은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1분 1초도 쉬지 않고 쉰다면 기계가 타라서 없어지면 몇 대의 기계가 들어가야 될지 모르죠. 저걸 제가 계산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만원짜리를 갖다가 세로로 계산하면 그게 18cm입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를 갖다가 18cm로 다 나누면 왔다 갔다 하면 그걸 돈의 장수로 계산해 보면은 얼마쯤 되는 약 한 50조 조금 넘습니다. 50조 조금 넘고 50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만원짜리를 이어서 우리도 로켓을 쏘아가지고 달나를 하는데 얼마나 오래든지 걸까요? 갔다가 오는 것만큼이 50조입니다. 그러면 500조라고 합니다. 10번 왔다 갔다 하는 돈입니다. 그 많은 돈을 본 사람이 있겠습니까? 5만원짜리, 5로 주는 돈 한 번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 많은 돈을 심의하는데 그 전문성도 없이 돌아가면서 나눠 먹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예산특별위원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예산 심의가 제대로 되려면은 저것을 상임위원회로 조속히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인데도 상임위원회 위원장보다도 수폭합입니다. 저는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예산안이나 법률안이 들어오면 정부의 의견을 청취를 하고 정기국회에 상정을 하는데, 정기국회가 시작이 되면 9월 초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예산안을 편성하는 걸 보면 2월 말에서 3월 초쯤 되면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편성 지침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기준으로 편성을 해서 올려주세요라고 각 부처에 하달을 합니다. 각 부처는 3월 초순에서 중순쯤 내년도 예산 편성 지침에 대해서 지침서를 받고 하부기관에 하달을 합니다. 하면은 3월 말쯤 막 편성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5월 달입니다. 5월 중순쯤 되면은 힘 있는 부서부터 해가지고 이제 심의를 시작합니다. 예산실에 와서. 예산실에 가면은 심의를 하려고 하면은 어떤가 하면 예산실 공무원들은 비리를 이야기하는 건데, 아침에
12시쯤 출근하고, 왜냐면 어제 저녁에 한 12시쯤 밤에 퇴근했기 때문에 낮에 있고, 그때 가서 사우나 갔다 와서 그다음 쭉 만나서 그 사람들하고 저녁 먹고 밥 먹고 쭉 하다 보면 밤 12시 됐을 때 끝나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산실에 근무하면은 공무원들한테 슈퍼 갑이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로비를 받는 사람이 예산실 직원들입니다. 공무원들이 로비를 받는 사람 퇴직하고 나면 정관 이유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치? 그 사람들은 공무원 할 때만 막 쓰고 있고, 공무원 끝나고 나면은 집에 가서 손가락 빨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부처는 정관 이유라는 게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나쁘지만, 그런데 정부의 의의를 짓고 이제 정기국회에 예산이 이제 5월 중순부터 심의를 해서 보통 8월 초 되면 마칩니다. 휴가를 딱 갔다 와서 9월 초에 정기국회에 예산 편성안을 넘깁니다. 예산 편성안이 딱 보면은 정기국회가 만들어지면은 정기국회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작년도 내가 편성해 준 대로 돈을 썼는지 결산을 하게 됩니다. 결산은 사실 결산을 잘해야 되는데 이건 이미 섞어버리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대충 일주일 만에 끝내버립니다. 끝내고 나서 뭐로 가느냐면은 결산과 연계되어 있는데 국정감사라고 합니다. 그게 사실 국정감사도 굉장히 중요한데 국정감사에 보다 더 결산보다 더 시비를 기울이는 이유는 거기는 관계기관한테 호통치는 것이고 호통을 취하면 자기의 파워를 갖다가 나타내거든. 그게 한 달 반쯤 갑니다. 그러면 정기국회가 3개월간 지속이 되는데 이미 한 달 반을 까먹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한 반달쯤 법안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졸속 시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예산 심의는 한 보름 만에 뚝딱히 같이 엎어집니다. 아까 그 많은 돈을 갖다가 보름 만에 끝낸다. 어쨌든 우리가 이 법안개혁 축에는 순차성과 단계성을 가지고 그 단계는 순환성을 가진다라는, 그런데 이것은 순차성을 가진다라고 한다는 것은 각 단계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안의 특징에 따라서는 순차적으로 가지 않고 그때그때 내용에 따라서 순서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비용 추계 단계별 설명인데 첫 번째가 법안의 예산 및 추계 대상을 확인을 하고, 두 번째가 추계 계획 수립 및 수집 대상 자료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법안의 예산 및 추계 대상을 확인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제출된 법안이 재정이 수반되는 것인지 아닌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경우 그냥 단순한 선언적인 것인지를 봐야 되고, 단순한 선언적인 것이 아니라 재정을 수반하는 법안이라면 남은 추계 계획을 세우고 자료를 수집하게 한다. 관련 법령은 국회나 법제처의 인터넷을 활용해 보면 금방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각 조문별 관련 예금과 예산과 기금 사업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예산과 기금을 다 합쳐서 우리가 통합재정이라고 보통합니다. 그래서 각 부처에서는 예산 속에 자기가 쓰고 싶은 돈들을 갖다가 숨겨놓으면 국회의원들이 댕댕거리는 게 굉장히 많으니까 사실 행정부에서는 기금에 많이 숨겨놓고 있습니다. 사실 심의할 때 기금을 정확하게 심의하면은 행정부가 쓸데없는 돈을 어디에 숨겨놓고 있는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과 기금을 합쳐서 통합재정이라고 하고, 통합재정 내에서 그러한 사업이 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건 어디 가서 확인을 하냐면 기재부에 디지털 예산 회계 시스템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게 검증을 하면 주요 단어만 검증을 하면은 검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기존에 유사한 의안이나 추계서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그 추계서가 있으면 그걸 활용을 하면 됩니다. 다섯 번째, 관련 전문가나 관련 관계된 공무원한테 추계서 검토를 요청해 줍니다. 내가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좀 리뷰를 받아봐야 됩니다. 그 다음은 제가 계산한 추계산 산식이 제대로 적절하게 되어 있는지,
수립되었는지 봐야 되고, 그 다음 내가 추계 결과가 추계 상식에 따라서 잘 이루어진 것인지, 중간에 논리의 점포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자료 목록별 자료 수집 방법을 수집하는데 업무량이나 단가는 어디 가서 구하는지, 그 다음에 추계의 전제가 있는데, 이 추계의 전제는 기금을 새롭게 설치하는 법률이다라고 하면은 국가재정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국가재정법에 어느 조항에 해당되는지를 봐야 될 것이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이 재정부담 주체별로 추계 결과를 적시할 필요는 있는지 없는지. 아까 재정부담 주체라고 한다는 게 대부분 중앙정부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지방정부가 있을 수도 있고 민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명시적으로 나타낼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명시적으로 나타내면 그것이 더 부각이 돼가지고 그 법률안이 부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기 추세를 보여줄 필요는 있는지 없는지. 근데 저 장기 추세를 보여준다라고 한다는 것은 많은 가정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사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5년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5년을 보여줄 것인지 쭉 계속 갈 것인지. 그래서 우리나라의 법률안을 만들어지고 나면 아침에 해가 뜨면은 저녁에 해가 져야 되는데 해가 안 뜨고 나면 해가 안 집니다. 대부분 법안이 한번 만들어지면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계속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 국회에 가시게 되면은 기존에 있는 법률안을 없애는 법률안 이런 것도 좀 한번 만들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쓸데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 다음에 규제 개혁을 획파를 하자라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규제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은 제가 한 3년 전에 행정연구원에서 용역을 하고 국무총리의 상을 표창장을 받은 용역 과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의 규제를 획파할 수 있을까? 규제 줄이자라고 하고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전봇대 하나도 제대로 못 뽑겠다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전봇대 하나 못 뽑아가지고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법률안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모법을 만듭니다. 하나의 법률안이 만들어지는 게 모법이라고 합니다. 이 국회에서 만들 수 있는 모법은 전문성에도 한계가 있고요. 인력에도 한계가 있어서 대충법을 만듭니다. 그렇죠? 우리 청년국회에서 법을 만들면 대충 만들게 됩니다. 대충 만들면 이걸 이제 만드는 것을 시행하는 게 행정부가 시행을 해야 되니까 법률안이 맨 처음에 서명돼서 온 게 대통령이 왔으니까 대통령한테 보내줍니다. 대통령한테 보내주면 대통령은 그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만듭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만든 게 시행령이죠. 그것도 대통령의 BH에도 사람의 한계가 있으니까 시행령이 완벽하게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걸 시행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로 내려갑니다. 시행령이 전달이 되면 각 부처에서는 그것을 좀 더 세밀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시행규칙이죠. 그러니까 법의 체계는 모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모법은 누가 관장을 하느냐면 입법부가 관장을 하는 것이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행정부가 관장을 합니다. 그래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고쳐보고자 하는데 이게 잘 안 고쳐줍니다. 그 조항 하나당 공무원이 한 명씩 있습니다. 그거 하나 고칠 때마다 공무원의 숫자가 줄어듭니다. 그걸 줄이고자 아무리 해도 안 줄이지는데 줄이는 가장 획기적인 방법은 뭘까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한꺼번에 고칠 수 있는 것은 모법을 바꾸는 겁니다. 모법의 그 조항을 바꿔버리면은 상위법의 조항이 없어지면 하위법은 전부 다 위법이 돼서 그냥 통째로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원이 되거든 이 규제를 갖다가 획파하고 싶다. 규제개혁위원회 아무리 있어도 안 됩니다. 미국에서 최근에 하고 있는 방법이 모법을 바꿔버립니다. 모법을 바꾼다는 것은 이 규제는 행정부 단독으로는 아무리 해도 못 고치니까 행정부와 입법부가 합심을 해서 두 사람이 같이 규제를 획파하고자 한다면 규제는 한꺼번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규제개혁위원회는 어디에 둬야 되겠습니까? 지금 행정부 안에 있는데 그것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넘는 범정부적인 기구로 규제개혁위원회를 옮기면은 규제는 저는 금방 폭파된다고 봅니다. 일단 정기적인 추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재미없죠? 재미없는데 조금 기다리면 됩니다. 20분만 전에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제가 쓸 수 있는 게 20분밖에 없습니다. 네. 법안 비용 추계의 대상과 범위입니다. 늘 이야기했지만 법안 비용 추계는 국회법에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안이 아니라 의안을 냈습니다. 의안을 대상으로 하여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회계학적인 비용만 추계한다. 그러니까 각 재정상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이지 이 재정상 조치를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선언적인 내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재정상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에는 양가를 구속력 있는 의안이어야 된다. 두 번째, 재정을 수반하는 의안에는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해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통합재정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나아가 비용추계는 회계상의 변동만을 수반한다. 이게 왜 비용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회계라는 단어를 썼는지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전 지출 비용을 포함시키기 때문에 회계라는 단어를 사용해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답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에서는 순 지출이 증가되는 것, 지출이 감소되는 거에는 수입입니까?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용 부담의 주체. 여기서 제목만 이야기하고 대충 여러분 중요한 내용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비용 추계 대상의 예외입니다. 예외는 첫째, 갑은 국가 기밀과 관련된 사항은 비용 추계 안 해도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국가 기밀 사항은 국방에 관련된 사항은 국가 기밀 사항일까요? 아닐까요? 저는 국가 기밀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제기하고 싶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들을 배치하는데 환경 영향 평가가 필요한가요? 비용 추계도 안 하는데 그게 필요한가요? 환경 영향 평가를 해야 되고 그게 어디에 해야 되고 사전으로 전문을 해야 되나요? 그런다면 지금까지 비용 추계는 왜 하나요? 재정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 기밀과 관련된 사항은 비용 추계의 예외가 된다고. 그 다음에 중대하고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 비용 추계를 하자. 말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든다면 강원도 속초에 산불이 어마어마하게 났습니다. 저에 대해서 빨리 지원을 하고 싶은데 무슨 법안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비용 추계하자 뭐 하자는데 사람이 다 죽고 난 뒤에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외가 된다. 답은 소요 비용이 얼마 안 될 때는 그냥 비용 추계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얼마 안 될 때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집합이 아닙니다. 그래서 얼마라는 부분에 대해서 법에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라고 되어 있느냐면 단지조항에 연 10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으로 30억 미만은 소요 비용이 미미하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미국에는 얼마냐면 연간 50만 달러 미만일 때는 시도에서 추계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랍은 기존에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추계하지 않아도 됩니다. 맙은 이겁니다. 옛날에는 기술적으로 추계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미첨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인력이 적으면은 기술적으로 추계하기가 어렵습니다. 혹은 통계기법이 발달되지 않을 때는 추계가 곤란합니다. 라고 하지만 요즘은 웬만한 법안들은 다 추계하고 있습니다. 다음.
법안 비용 추계의 범위입니다. 여기는 비용 및 지출의 범위가 있고, 양가로 읽으면 의안에 있는 직접적인 지출이 있다면 아마도 간접적인 지출도 있을 겁니다. 이 간접적인 이 지출은 저기 제가 참고 2-1에 적어놨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무적 지출과 재량적 지출이 있습니다. 의무적 지출은 어떤 거냐면은 재정권을 가진 사람이 자기가 자기의 뜻대로 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지출을 정감을 시키지 못하는 것을 의무적 지출이라고 합니다. 재량적 지출은 재정권자의 의사에 따라서 재정의 지출을 정감시킬 수 있는 것을 재정적 지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예산이 100원이라고 하면 의무적 지출은 어느 정도 되고 재정적 지출, 재량적 지출은 어느 정도 되느냐면 한 85원 정도가 의무적 지출입니다. 이게 기계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한 25원 정도가 재량적 지출이니까 예산이 500조 가까이 되지만 진짜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즉 대통령이 쓸 수 있는 것은 그다지 많지 않다고 보면 됩니다. 즉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예산실에서 편성해가지고 와서 상임위에 국회로 넘어옵니다. 국회로 넘어오면은 국회의원들은 예산을 심의한다라고 하는 것이 국회의원 이야기하니까 국회는 싸우는 곳이다, 싸우는 곳이 아니다에 대한 정의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는 싸움을 하는 곳입니다. 국회에서 싸움을 하면은 동물국회라고 하는데 국회가 싸우지 않으면 그건 야합인 겁니다. 국회는 싸움을 해야 되고 싸움의 결과 표결을 하고 표결의 결과 갈등이 해소되는 장소가 국회입니다. 국회가 싸움을 안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국회를 싸움을 하면 동물국회라고 막 언론에서 떠드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싸우는 게 동물처럼 싸우니까. 이 지역의 대표를 뽑아가지고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는데 갈등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갈등이 있죠. 갈등이 있으면 싸울 수밖에 없고 싸움을 통해서 갈등을 해결하는 곳이 국회인데 우리나라는 잘못돼가지고 싸우고 난 뒤에 화해하지 못합니다. 의총에서 싸우고 난 뒤에 나와서 다시 웃으면서 친구가 되어 있는데 의총에서 싸우고 나면 평생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의원들이 자질이 의심스러운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는 갈등을 해결하는 장소이고 갈등을 해결하는 장소는 싸우는 곳입니다. 싸우는데 뭐 망치 들고 하고 이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말로 싸우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자기의 지역구의 예산을 많이 가져가고자 노력하는 사람이 국회의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개인의 이기주의가 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개인의 이기주의가 발현을 한다, 돈을 많이 가져가고 싶다면 의무적 지출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재량적 지출을 가져가야 되니까 시민을 할 때 제일 먼저 재량적 지출부터 깎습니다. 보통 얼마쯤 깎느냐면은 10조에서 15조쯤 깎습니다. 그걸 깎아야만 다음 상임위원회에서 예결위로 넘어왔을 때 자기가 필요로 하는 예산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넣을 때 본인이 들어가서 직접 넣을 수가 없으니까 뭘 합니까? 요만한 쪽지에 써서 주기 때문에 쪽지 예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하는 게 저 재량적 지출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재량적 지출은 한 25% 내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추가적인 지출, 영상적 및 자본적 지출입니다. 아까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는 LH공사 이야기를 하면서 보는 법이 조금 달리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베이스라인과 추계적인 지출이 여기에 보면은 현재의 수준이 있고 기존의 정책으로 가면은 T 플러스 1년, T 플러스 2년 이렇게 되면 이렇게 예산이 증가한다면 새로운 정책이 만들어진다면 예산이 이렇게 수반이 된다면 새로운 정책에 의해서 추계되는 것은 증가하는 예산은 여기에 있는 엄정으로 표시된 부분만입니다. 이 부분만 추계를 해야 되는데 잘못 추계하면 이 전체의 삼각형의
대한 내용을 추계하게 됩니다. 그것은 새로운 법률 안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계를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법 개정의 세수 효과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준연도 방식이냐 전연도 방식이냐 가지고 제가 2009년도 2010년도 사가지고 제가 경제학 학술대에서 학술 논문상을 탄 적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논란이 굉장히 많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논란이 있었던 이유는 그 당시가 MB 정부 때 감세를 했고 정부는 감세 규모가 뭐 20조, 30조밖에 안 된다라는 거고 저는 감세 규모를 추계를 하면 7, 80조 된다 그래가지고 MB 정부의 방귀를 들었다라고 해가지고 혼나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하여튼 추계 방식이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만을 추계하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요 새로운 법률안에 대해서 기존 정책이 F라는 함수라면 새로운 정책이 G라는 함수라고 하면은 그러한 정책에 의해서 F라는 정책에 의해서 들어오는 거 마이너스 G라는 함수에서 들어오는 새로운 함수니까 그 함수의 차이에서 이 비용의 추계를 계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비용 추계의 시간적 범위는 비용 추계의 기간 단위는 아까 회계년도 단위로 하는 것이고 비용 추계의 기간은 장기 추계를 하면 할수록 좋겠지만 일반적으로 많은 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5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재정법도 5년 단위로 하도록 그렇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용 추계의 시작 연도는 회계연도에 맞추지 않고 그 법률안이 시행되는 연도에 맞춘다라는 것이 추계 시작 연도가 되겠습니다. 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2분 남았습니다. 12분 동안 제가 질문을 받을까요? 열심히 이 진도를 더 나갈까요? 교수님의 대량에 따라서 진행해 주시면 네. 혹시 저한테 뭐 질문하시고 싶은 게 있으면은 질문하시고 아니면 제가 여기에 진도를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는 거는 아까 실질 서도를 전가시키기 위해서 55분에 마치겠습니다. 저한테는 5분만 시간이 있는데 5분 동안 질문을 하시든지 제가 진도를 나가든지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을 받아도 될까요? 네? 질문을 받아도 예. 그러면 지금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 우선 말씀을 드리면은 축에서 작성하는 방법은 비용의 전제 이렇게 있고 뭐 재정조합 방안인데 뒤에 여기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축의 기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방법을 적어 놓은 것이고 제가 실제 사례가 뒤쪽에 적혀져 있습니다. 요것만 좀 안내를 해드리고 지금 요 사례입니다. 사례 1번이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높이자라는 법률안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찾아보면 요 법률안대로 간다면 어느 정도 재정이 더 소요가 되는지를 제가 추계한 부분입니다. 금미혁 의원이라는 분과 정춘석 의원이라는 분이 2017년도에 올려놨고 작년 말에 정부가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용 계획에서 이렇게 하겠다라는데 이렇게 한다면 비용 추계에서 얼마가 되는지 시나리오로 되어 있고 두 번째가 수입법안입니다. 소득세법을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조금 지금 현재의 금액에서 현행 2천만 원 이상을 하고 있는데 이걸 1천만 원으로 낮추면은 얼마의 소득이 더 들어오는지를 계산해 보고 있습니다. 요거 따라가지고 여러분들 혹시 비용 추계 실제로 한번 해보려고 하면 숫자만 바꿔가면서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국방위원회 간사 박성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강의를 굉장히 흥미롭게 유익한 강의를 들었던 것 같은데 좀 전에 좀 뜻밖의 어떤 말씀하신 것을 듣고
굉장히 좀 의아한 생각이 들었는데 뭐냐면 비용 추계 제외 대상에서 군사기밀 말씀하시면서 사드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 환경영향 평가가 당연히 실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절차적 정당성 확보 측면이라든지 법적 조건도 따져봐야 되고 또 국민의 의견도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군사기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셔서 그 부분 궁금합니다. 예, 우선 제가 재미없는 강의를 재미있게 들었다라고 립 서비스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비용 추계에서 국가 기밀의 경우에는 비용 추계 예외가 된다. 그리고 사드를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단서를 첫째는 달았고 저와 의견을 달리하는 분도 많을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군사 기밀의 경우에 대해서 비용 추계도 예외로 하는데 거기에 환경 영향 평가를 한다면은 과연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 설치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군사와 관련되고 환경 영향 평가를 한다면 신속하고 이런 부분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궁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절차적인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게 세금을 걷는데도 우리 국민한테 모든 국민한테는 동일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 부담 능력에 따라 부담을 지우는 것이 공평하다 그러는데도 거기에도 특례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부담을 지우지 않는다라고 해서 특별한 예외 규정을 둘 수밖에 없는데 우리도 일반적으로 예외 없는 법칙이 없다라고 하는데 특히 군사와 관련되고 국가 기밀과 관련된 부분에 예외가 없다면 예외를 인정하지 않으면 과연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국가 경제를 생각한다면 이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사드 배치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본 기업은 아마도 롯데그룹입니다. 그렇다면은 거짓말에도 하얀 거짓말과 새카만 거짓말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국가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면 국가가 나서서 하얀 거짓말을 하도록 저는 만들어주는 게 국가가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된다고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걸 그렇게 해버리면은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를 당하는데도 그게 절차적인 정당성과 혹은 어떠한 거짓말도 하면 안 된다는 논리에서 묶여버린다면 그에 의해서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것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사드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미국도 감에다가 사드 배치할 때 환경영향 평가하느라 23개월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하다못해 미국 이 자기 나라에 그 갖다 놓는데도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우리나라의 그런 것은 좀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질문하실 분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기획재정위원회 이재원이랍니다. 질문을 두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그 법안 비용 추계 아까 수업을 들었을 때 제가 듣기로는 이 비용이라는 것의 정의가 여기서는 일종의 회계적 비용, 그러니까 경제학적 비용이 아닌 회계적 비용을 다루고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기로 여기에는 그 법안에서 단순히 규제와 같은 것들을 도입했을 때 이것이 실제로 경제학적으로 어떤 분명히 비용을 발생시킬 것인데 이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렇게 봐도 될까요?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제가 경제학이랑 통계학을 전공하고 있어서 그 다음 학기에 계량 경제학이랑 회계 분석이랑 시계열 이쪽할 것 같은데 혹시 이쪽 관련해서 좀 공부하면
그쪽을 보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부분.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다양한 아까 추계 기법이라고 말씀드린 게 그 기본이 계량 경제학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계량 경제학적 대부분의 경우 해외학에서 비용을 애드업을 하는데 애드업이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회계 분석을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좀 더 공부를 하시면은 아까 추세선까지 보여줄 수 있는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 추계자들이 아직 자신이 없어가지고 5년만 보여주는데 그 부분이 된다면 아마 장기적으로 추세선을 보여줄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저한테 3분이 있는데 1분이나 일찍 마치게 간단하게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산자회 강사 최지석이라고 합니다. 예. 먼저 좋은 강연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처음에 비용 편익 분석 말씀을 해주실 때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 공항을 짓는다고 하면 아무리 공항을 짓는데 많은 돈이 들어도 이 공항을 100년, 1000년 계속 유지한다고 하면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어찌됐건 비용이 아무리 커도 보전될 것이라는 직관적인 생각이 들어서 예. 미래 가치를 어느 시점까지의 미래를 기준으로 하는지 이것을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예.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건물을 지으면 건물의 내부 연한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건물의 내부 연한은 10년으로 계산을 합니다. 10년으로 들어간 비용과 편익을 계산을 하고 일반적으로 컴퓨터 같은 경우는 2년인지 3년인지 재화에 따라서 내부 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항 같은 데는 한 1세대에서 30년을 계산하는데 물론 쓰기는 우리가 집을 10년의 내부 가치가 있다고 해서 10년만 쓰는 것이 아니고 20년을 사용할 수도 있고 또 한 5년 만에 집을 부수고 새롭게 지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내구 연한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내구 연한에 따라서 편익을 계산을 합니다. 비용은 당연히 이제 건설 비용이니까 그 전에 나올 것이고 그죠? 그렇게 내구 연한에 따라서 평가를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립 서비스라도 잘 들었다 그러니까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서 재미없는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인터뷰 이영환 교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